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백신 패스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계도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이번 주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만 허용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처음으로 $1,000를 넘으면서 시가총액도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만 보유한 기록으로 자동차 업체로는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2020년대 후반쯤 최대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국내 환자가 직전주보다 1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1,338명으로 직전주 1,561.9명보다 223명 남짓 줄어 감소폭이 1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환자는 직전주보다 14.2% 줄었고 비수도권은 14.6%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 사이 접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동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3.7% 늘었는데 수도권이 3.4%, 비수도권은 4.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계도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오는 금요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 국내에 공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 생산 물량 243만 5천 회분이 이번 주 중으로 국내에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마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마무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현재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고 있지만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유럽 제조소 제품으로 삼성바이오 생산 물량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도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하지만 성공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게 하는 지원과 또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해 대규모 지역 봉쇄를 장기간 취했던 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매우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올해 2월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위드 코로나 전환율과 방식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자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 규제 완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에서 70%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한 달에서 4달 이상 늦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 대한상공회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알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당분간 더 해야 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이런 피해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상인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대면 소비 쿠폰 사용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 쿠폰 9종의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비대면 사용만 가능했던 외식이나 공연 소비 쿠폰의 대면 사용을 허용하고 숙박이나 체육,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 4차 대유행에 중단했던 쿠폰은 다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다음 달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새로운 방역 체계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뭐 사적 모임 인원도 크게 늘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네. 그만큼 방역의 고삐가 풀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용될 새 방역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초안 공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그런 일상에서의 완화였잖아요. 그런데 의료와 역학 대응 체계 변화도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 역학 대응 체계 핵심은 피해 최소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 이러면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가 증상 발현이 된 날부터 14일 이전까지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고요. 이때 접촉한 모두를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다음 달부터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이 확진자에게서부터 감염이 굉장히 됐을 것으로 보이는 취약 집단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이 전체 대상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네. 예. 또 자가격리 중 확진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격리 기간도 함께 줄어들었는데요. 이미 확진자의 입원 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네.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하는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8, 9일 차쯤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격리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확진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라면 확진자와 접촉했어도 자가 격리는 물론이고 PCR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공존하는 바이러스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는 확진자의 치료 방안 역시 시설 격리에서 재택 치료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 독감 환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입원해서 치료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의 경우는 재택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를 통해서 확진자 급증 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등 기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또 중환자 병상 확보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재택치료 대상자는요, 70세 미만으로 무증상자이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요. 이 만약 당뇨나 정신질환, 투석 등의 이유가 있다면 무증상과 상관없이 입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전파 위험이 큰 고시원 거주자, 또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경증 무증상의 확진자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위험군을 제외한다. 전체라는 의미는 기저질환을 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증상이 없거나 특별한 치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확진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재택치료 안정 시에 단계적인 감축을 해나갈 예정이고 특히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자는 70세 미만 그리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이 이 재택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재택치료라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그 부분이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일반 감기처럼 그냥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회복에 전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다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우선 이 보건소에서는 증상과 질환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이 대상자들에 한해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확진자가 이 자가격리 앱을 내려받은 뒤 이 재택치료하는 동안에는요. 하루 2번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그리고 자신의 증상 등을 앱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네. 또 필요에 따라서 하루 한 번은 의료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재택 치료를 위해서 지자체는 건강관리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앱을 기반으로 24시간 환자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증상이 악화됐다 이러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그 외의 가구에서 구성원 중 한 명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가족들 중에서 이 확진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동거인들 중에 만약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 이러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이죠. 네. 이때 한 집에서 머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방 한 곳에서 계속 유지해서 머물러야 하고요. 다른 가족들과 화장실이나 부엌 등 공동 공간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엌이 2개 있는 집이 잘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확진자가 사용한 직후 그 사용한 흔적들을 매번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나면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할 텐데 네. 입원 치료를 했던 경우는 식사를 사실 제공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재택 치료를 하는 기간에는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재택 치료가 확정이 되면요, 이 치료 체온계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처럼 자가 진단 기구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 나라에서 네. 이때 생필품도 함께 제공한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치료니까 사실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배달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는 것과 택배로 이제 음식 재료들을 받는 거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모든 배달은 사전 결제를 해야 하고요. 배달원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간 뒤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재택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재택 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재택 치료 중이었던 60대 남성이 결국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만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이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재택 치료 중 만약에 조절이 되지 않는 발열 증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거나 네. 또 이렇게 증상 자체가 좀 위험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응급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을 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라고는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지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하셨을 때 구급대가 이제 얼마만큼 빨리 도착했느냐, 빨리 이송했느냐 이런 것 부분이 될 텐데, 이제 물론 이제 10분, 20분 늦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긴급 이송 체계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신속하게 이송하고 병상 배정도 빨리 미리 해놔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이제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또 신고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 선정과 사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이 앞으로 재택 치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구급차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네. 이 사용 중인 전담 구급차는요, 사실 특수 차량이 아니라 일반 구급차인데 감염 방지를 위해서 비닐을 두른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지 않을 때는 기존에 이제 비닐을 뜯고 또 소독을 하고 출동을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현장 출동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이제 그러면 전용 음압 구급차가 필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21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우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구급 차량을 현재는 한 20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 48대까지 우선적으로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의료 대응 체계가 제대로 바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두르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As of November 8th, foreign national air travel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an airplane to the United States.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화이자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앞두고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각 배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고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도 대량 생산할 채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대부분 피로와 두통, 열 등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관련 데이터를 곧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 사용도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신청이 이뤄진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배송 등 접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rked with Pfizer to modify the packaging of the pediatric doses to make it easier for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oviders to provide vaccines to children. And these vaccine doses will be shipped with all the supplies needed to vaccinate kids, including smaller needles.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하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겨울철 5차 재확산을 차단해 광범위한 확산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승인과 접종, 검사 키트 대량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심사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해당 의약품 및 백신의 EU 판매 승인 신청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동반 심사 개시 결정이 실험실, 임상연구의 예비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역대 최고 이익을 발표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도 $1,000를 넘어서며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과 공급망 병목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024.8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1조 100억 달러, 1,183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 회사 알파벳만 보유한 기록입니다. It's like valuations have lost their mind and there's all this speculation. It's almost like Tesla's equivalent to Bitcoin. 테슬라 주가 급등은 렌터카 업체 허츠의 40억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대량 주문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츠는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 3 10만 대를 구매할 것이라며 전기차가 렌터카 시장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 다우와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16개 나라가 참여해 2011년 완공했지만 노후화되고 있는 현재의 우주정거장 ISS 대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의 우주 진출 경쟁은 ISS까지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데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기업 시에라 스페이스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2020년대 후반쯤 최대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우주정거장 궤도초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정거장 ISS는 2011년 완공됐지만 고장이 잦아지는 등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유지한 뒤 새 우주정거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닥에 신발 바닥을 부딪혀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탭댄스에서 신발, 즉 탭슈즈는 하나의 타악기 역할을 하죠.
경쾌하고 현란한 스텝으로 보는 사람까지 매료시키는 탭댄스에는 과연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탭댄스의 기본이 되는 탭슈즈부터 나무 플로어, 그리고 스텝의 방식에 녹아있는 춤의 과학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신발 밑창에 탭이라는 새부치를 붙인 구두를 신고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플로어 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며 추는 춤 탭댄스.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되게 재밌고 신나고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두드리는 움직임 탭댄스의 매력. 그럼 지금부터 Shall we 탭댄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탭댄스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탭댄스란 이런 것이다. 탭댄스의 즐거움을 알려줄 탭댄스 경력 13년 차 박창훈 대표에게 탭댄스의 기본기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얼른 준비해서 수업 한번 해볼까요? 취미 생활로 시작해 올해로 3년 차인 박이음 씨. 음악에 맞춰서 발 스텝 소리 내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불태워보지 않아요? 좋아요. 특기 겸 취미로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탭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탭댄스의 유일한 장비 탭슈즈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탭댄스 신발, 탭슈즈가 필요한데 그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탭슈즈는 자기 발에 꼭 맞는 탭슈즈, 그리고 앞으로나 뒤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장 편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탭슈즈를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도 가격도 다양한 탭슈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걸까요? 비싼 만큼 자신이 원하는 색상, 디자인, 굽 높이 등을 본인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어느 일정 기간 사용을 하면은 또 다시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가형이 조금 더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응용하는 동작이 기초 테크닉 3가지가 있는데 셔플, 크램프롤, 그다음에 플랩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셔플은 탭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앞꿈치를 빗질하듯이 쑥 밀고 그다음에 앞꿈치를 다시 원래대로 뒤로 당기는 이 2개의 동작을 셔플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크램프롤. 크램프롤은 스텝 스텝 힐 힐 혹은 딕딕 볼볼 그 4개의 소리를 합한 거를 크램프롤이라 불러요. 세 번째 플랩은 앞꿈치를 미는 포워드 브러쉬와 그 다음에 스텝 그 2개를 합친 거를 플랩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셔플과 다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 3가지가 탭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자 동작이에요. 탭댄스 기본 동작 3가지. 소리를 잘 비교해보세요. 혹시 플로어 바닥에 부딪히는 신발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른 걸 느끼셨나요? 이 원리에는 탭슈즈 구성이 중요한데요. 탭슈즈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그 3가지 부분은 일반 신발의 구성하고 똑같아요. 발등을 감싸주는 그 가피라는 부분이 있고요. 중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이라는 부분, 요 3개가 이제 붙여져서 신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탭슈즈에서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뭐냐면 탭징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합금 혹은 뭐 여러 가지 재질이어도 괜찮은데 소리를 낼 수 있는 금속성 그런 부품을 앞, 뒤, 그러니까 볼 밑창과 그다음에 힐 밑창에다가 부착을 해요. 그래서 탭댄스에서 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슈즈의 그 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징이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4번째 파트예요. 특히 탭슈즈 창의 두께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탭슈즈 창은 허리가 이렇게 얇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꺼운 게 있어요. 얇다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얇으니까 탄력, 그러니까 힘이 조금 작죠. 그다음에 두꺼운 거는 상대적으로 힘이 좀 커요. 그래서 힘이 작게 내려치니 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의 소리를 내고요. 두꺼운 거는 조금 더 큰 힘으로 내려치기 때문에 로우톤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창의 종류에 따라서도 음색이 그리고 음양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탭슈즈 창의 두께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창이 얇은 탭슈즈. 다음 창이 두꺼운 탭슈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무엇보다 탭댄스의 구성 요소 탭슈즈와 함께 나무 플로어 바닥, 이 두 가지 조합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탭댄스를 하면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크게 3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 번째 중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힘, 그리고 뉴턴의 제3법칙 중에 저희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공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탄력을 만들고 다시 중력이 적용되는 높이로 올라가서 계속 순환되는 구조예요. 자, 이게 탭댄스의 소리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때 두 가지 개념이 이제 개입이 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탭댄스의 장르를 완성하는데 탭슈즈의 재질과 플로어의 재질에 따라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그 격차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에 의해서 탭슈즈를 신고 나무 플로어에서 탭댄스를 추는 이유는 돌이나 쇠에 비해서 음악적으로 소리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탭슈즈 창의 두께나 질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탭댄스를 할 때는 탭슈즈를 신고 나무 플로어에서 하게 됩니다. 탭댄스 구성 요소 탭슈즈, 나무 플로어. 여기에 탭댄스 주최자도 중요한데요. 몸치 박치인 사람도 탭댄스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수업 상담 오시는 분의 95% 이상은 자신이 몸치, 박치다 하고 기죽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옆 사람과 발 맞춰서 걸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음악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칠 수 있다면 몸치, 박치는 아닙니다. 테크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지만 잘못된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기본 자세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필수랍니다. 밸런스를 잡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다 보니 땀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심폐 기능 향상 그리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발목, 무릎, 관절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주변 근육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테크닉 3가지 배워봤으니까 이번에 조금 단계를 높여서 고급 테크닉 2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풀백, 두 번째는 윙이라는 동작이에요. 네, 풀백은 앞서 배웠던 플랩, 백플랩을 2발 동시에 뛰어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고급 탭 기술 중 하나인 풀백은 양발을 동시에 뒤로 밀면서 움직이는 기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윙은 앞꿈치 날로 살짝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사이드 플랩으로 당겨서 오는 그 3개의 소리를 갖고 윙이라고 불러요. 윙은 양발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끌면서 밀고 다시 원위치로 딛는 기술입니다. 뛰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넷, 하나.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탭댄스 동작 하나하나에 부상을 줄이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탭댄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그 무릎을 다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보통 본인한테 맞지 않는 탭슈즈를 선택하셨거나 혹은 잘못된 자세를 익히셨을 때 부상의 위험도가 커져요. 탭슈즈를 신고 나무 플로어를 두드리면 반드시 충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탄력이라고도 말하지만 충격이 발생을 하죠. 이 충격을 저희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이제 부상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충격은 저희가 바운스, 탭댄스를 할 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운스라는 동작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거나 혹은 신체 외부로 보내서 부상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운스라는 동작은 부상을 줄였을 때도 움직여지는 행위이긴 한데 동시에 탭댄스를 할 때 이 내리치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이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탭댄스에서는 바운스를 통한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그 탭댄스를 하실 때 그리고 길게 안전하게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소리로 확인해 볼까요? 7, 8, 1. 먼저 탭댄스 경력 1년 차. 하지만 탭댄스를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만은 세 사람 모두 하이 클래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스트레스도 날리고 탭 슈즈만 있다면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탭댄스. 저는 약간 한국적인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판소리나 풍악놀이 같은 거에 맞춰서 이 탭댄스를 좀 한번 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로드웨이 42호가 무대에 서 있을 거니까 놀러 오세요. 이대로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탭댄스 전문가 박창훈 대표의 탭댄스 무대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을 재밌고 신나는 탭댄스를 특별한 취미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드림의 움직임 탭댄스. 올 가을에는 경쾌한 리듬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줄 탭댄스.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이 좀 비켜나 있었지만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으로 꼽혀왔죠.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대기 오염 관련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대기 오염,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정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대기 오염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새로운 지침. 이게 이제 6가지 오염 물질의 대기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6가지 물질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인데요. 자, 이제 이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 다른 오염 물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요. 예. 특히 이번에 저 세계보건기구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 또 2.5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 등이 가장 위험한 오염 물질로 정의를 했어요. 예. 미세먼지들은 모두 이제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지만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로 심혈관 및 호흡기 영역을 초래하며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들이 이제 주로 운송이라든가 에너지, 가정, 산업 및 농업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연료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미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갖다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실외 및 실내 환경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모든 환경에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6가지 오염 물질 중에서도 이번에 WHO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본 물질이 미세먼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갖다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발암 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위험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론 이하, 24시간 평균은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론 이하로 강화를 했는데요. 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미세먼지 평균은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었습니다. 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크게 강화를 했는데요. 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옛날에는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24시간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제 구조가 좀 고도화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강화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서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자,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가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에 노출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 폐 성장과 기능 저하, 호흡기 감염, 천식 악화를 갖다 포함하고 있고요. 성인들도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병과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 등의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420만 명이 외부 공기 오염으로 사망을 했고요. 가정용 대기 오염으로 연 38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공기가 소통되지 않는 실내 공간의 오염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 심장질환 사망자의 24%, 뇌졸중의 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43%, 폐암의 29%가 비소통성 대기오염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평소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라라는 말 때문인지 외부 환경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내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WHO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준을 보면 연간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기준이 연간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한 3배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농도 기준을 2018년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준은 지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건강에 나쁜 초미세먼지를 예로 든다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코로나19로 대기질이 좋아졌던 2020년에도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기준 15 마이크로그램보다도 높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연평균 농도 기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평균 농도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임종환 인하대 교수는 연구로 산출된 결과만 봐도 우리 미세먼지 기준을 행정적인 측면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낮춰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캐나다가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가장 청정한 공기를 추구하고 있고요. 호주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같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중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데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준이 좀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느슨한 편이었다니까 몰랐던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에 공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기가 좋아졌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그 공기 질이 정말 좋아졌다면 미세먼지가 줄어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2019년 3월이죠.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정화 조치가 발령되는데 아주 그 당시에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공기가 매우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초미세먼지를 예로 든다면 2019년에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작년에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 낮아졌고요. 이게 이제 가장 컸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이랑 우리나라 산업체 가동 중단, 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줄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올해는 산업체 가동이 늘어나고 이동 제한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꾸준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에 비하면은 25%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올해 이렇게 좀 낮아진 요인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었고요. 일단 두 번째, 올봄의 기상 상황에 동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예. 이것도 좀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7월에서 9월 기준으로도 평균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저는 이 정부의 노력이 좀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여기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거든요. 이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 이슈가 줄어든 건 맞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다시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나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저 중국의 상황, 또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중국이 이제 올해는 석탄 사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겨울과 내년 봄에 중국의 영향이 지난 2년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요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지구 온난화로 겨울에 혹한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혹한이 온다면 미세먼지 농도도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평균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주 나쁜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절로 차가워지는 섬유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우 박사 연구팀은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섬유를 이용해 외부 열은 차단하면서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보내는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소재가 2500 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근적외선 등을 90% 이상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장이 긴 에너지는 섬유를 통과할 수 있어 인체에서 나오는 열인 원적외선을 50% 이상 내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주 깨는 신생아는 과체중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신생아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의 밤잠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생후 6개월 뒤 과체중이 될 위험은 26%씩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다 깨는 횟수가 한 번만 줄어도 과체중 위험은 16%씩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조선시대 한반도 해수면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탱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염전의 위치를 분석하고 시추 조사를 통해 1500년대에서 1700년대 전북 고창군 곰소만의 해수면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시추 조사 결과 1530년대 바다의 수위는 밀물 기준 1.6m였는데 220년 후인 1750년에는 2.2m로 0.6m가량 높아졌고 염전 위치도 육지 쪽으로 800m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예술 작가들의 작품 전시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작곡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도 준비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언어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초 인공지능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도입돼 온라인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기차역이 있는데 뭔가 첫사랑이 생각나는 기차역이래. 너무 예쁠 거야. 널 가져도 되겠니?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냥 그림 같아. 너도 노란색 좋아해? 갑시다. 가서 일하러 가자. 여가 짚어서 이걸로 그렇게 기어댕겨요. 에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폭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떻겠어요? 됐어, 완벽. 제가 이제 이동식 단을 놓아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창고 문이가 위험해가지고. 튼튼한 거 안 튼튼한 거. 탭댄스 가자. 뒤에 문 열어봐. 뒤에 문 열어봐. 뒤에 문 열어봐. 어머니 계셔. 어머니 계셔. 어머니 계셔. 오로지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술이라는 점이 의뢰인에게 더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집수리뿐 아니라 적적하셨을 어르신을 위해 유쾌한 춤사위도 마다하지 않는 멤버들의 모습이 보기 좋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